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A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본 수업은 이제 2학년 9반용 수업인데요. 여러분들이 6반이나 일반 친구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용 학습하고 목표 학습,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거예요. 페이지로는 235쪽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작품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말해볼래요? 청준이가 야경꾼이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야경꾼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직업이었죠. 또 기억나는 거 고궁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나온 단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시를 설명하기 전에 제목에 나오는 고궁이라는 말부터 먼저 설명했죠. 고궁은 궁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이럴 때 신분의 어떤 계층을 따질 때 제일 높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 이제 고궁이 되겠죠. 뭐 살기도 하고 업무를 보기도 하던 그런 곳을 들어간 게 아니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강한 권력의 무리들에 속하지 않고 나온다. 결국에는 회피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이제 본문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쭉 문제를 풀 텐데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강한 권력에 저항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약자들이나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반성을 느끼는 작품이 바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풀어볼 건데 이제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 큼직한 문제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1번 같은 경우는 작품 자체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역시 시대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 상황은 몇 년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수영의 작가 활동은 50년대, 60년대지만 이 작품은 1965년에 지어진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한 장 넘겨봐가지고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신동엽과 김수영을 통틀어가지고 60년대 활동한 시인들 중에 참여 시를 많이 지었죠. 참여 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리킬 때 참여 시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참여 시인 중에 한 명인 신동엽의 작품 배우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흑이라고 하는 시의 제목이 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근 한국 현대시의 변화를 살펴보자. 이게 이제 90년대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쓰여진 시들의 내용은 어떤 건지를 살펴보는 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작품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화자가 하지 못한 일과 행한 일을 정리해보세요. 실제로는 하지 못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의로운 행동이죠. 그렇지만 행한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신분들에게 분풀이라는 모습들이 행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한 일의 대부분은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붙잡혀간 소설가, 뭐 동료일 수 있겠죠. 이 소설가가 잡혀간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뭔가 항의를 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 독재 시대가 이제 시작될 때마다 항상 이제 탄압했던 게 언론이잖아요. 언론을 막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억압 속에서 자유를 요구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월남 파병. 이거는 베트남 참전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베트남 전쟁이 결국에는 70년대 초반에 끝납니다. 근데 전쟁이 종전되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병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이 연에 담겨 있고 땅 주인에게 반항하기 그리고 구청 동해 직원에게 반항하기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행동들이 자신이 한 행동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시정지 해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화자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시의 성격이 자조라고 했잖아요. 자조. 제가 아마 수업 끝날 때쯤 한번 복습을 해줬을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웃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적 화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옹졸하다. 그쵸? 옹졸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옹졸. 되게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되게 비겁하죠.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은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죠. 절정에서 비켜선 사람, 이거 몇 년에 나왔던 구절이죠, 여러분? 맞아요. 오연에 있었어요. 오연.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줄만 읽으면 절정 위에는 서 있다고 하니까 얘가 뭔가 끝까지 버티면서 도전하려고 하는 의식이 생겼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음 줄 읽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겁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시로 써서 독자에게 전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그러니까 남들이 비웃을 만한 행동을 지금 시로 쓰신 거잖아요. 김수영 시인께서.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썼냐 이거죠.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되게 이런 사람이니까 좀 실컷 웃어봐. 웃기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테고. 어떤 생각에서 그랬을까요? 60년대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60년대라고 하면 이제 이승만이 독재를 쭉 이어오다가 4.19 혁명에 의해서 이제 하야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1년 지났죠. 그때 이제 군사 정변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된 이후로 쭉 17년, 18년 동안 독재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을 지은 거예요. 그럼 왜 지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읽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죠. 나만 지금 이럴까? 너도 그런 사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정의로운 행동하는 사람만 있다면 정말 살기 좋은 사회겠죠. 하지만 자신의 어떤 생존이나 걱정이나 이런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써본다면 그 당시에 잊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의문을 던져보기 위해 쓴 작품이 바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또 다른 답안도 있죠.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윤동주 시에서도 보면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성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대 상황 몇 년대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1960년대입니다. 선생님, 저 근데 꼭 이런 역사 같은 거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문학에서는 항상 사회문화적 맥락, 역사적인 배경, 시대 상황 이런 게 존재합니다. 이런 걸 없이 본다면 굉장히 순수한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집어넣다 보면 작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자 시를 지은 거구나. 더욱더 작가의 의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주제를 더 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싫다고 하더라도 3학년 1학기 가면 어차피 한국사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은 적어도 단어라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우리 작품 시어 시구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적어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독재 정치로 인해서 소설가들이 붙잡혀가고 월남 파병도 일어나고 야경꾼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직업이 존재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어제도 설명했지만 야경꾼은 지금 없어요. 거의 경찰이 이제 모든 순찰을 지금 전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치안이 굉장히 힘듭니다. 집도 없고 되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 밤에 남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는 약탈을 해가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게 뭔가 방지 차원에서 순찰하기 위해 생긴 직업이 바로 야경꾼이라는 겁니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1번에 지금 3가지를 적으셨죠? 여기에서 확인한 시대 상황의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가, 자기 동료들, 일종의 문학가들이죠. 붙잡혀 가고 베트남 파병 끊임없이 보내고 있고 그것도 일종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아픔을 느낀 우리나라인데 또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나라에서. 야경꾼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없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그렇다고 또 이게 권위가 높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직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이걸 좀 물어보고 있으니까 간단히 대답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화자가 뭐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설가들이나 파병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항하지 못하고 야경꾼한테만 화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본다면 부당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소설가와 월남파병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작은 일에만 매달려 있는 자신을,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분들인데도 그런 작은 일에 분풀이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자족, 비웃고 있다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라색 글씨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시를 쓰는 행위의 의의를 이야기해 보자. 그러니까 자유를 이행하지 못한다. 그 뜻은 뭐냐면 자유를 뭔가 따르지 못하고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의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시대에서 시를 쓰는 건 어떤 행위를 가질까요? 독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전달한다든지 뭔가 화자의 행위나 화자의 어떤 정신에 뜻을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의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현실의 모순.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현실의 모순이라고 하는 이유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탄압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살아가겠어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순을 시에 담아가지고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는 독자들도 함께 공감하고 자유이행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를 읽으면 분노하기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시적 화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떤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다음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이거 그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래퍼로 나오는 거. 그 프로그램 시즌 1 했을 때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 고등학생들이 노래를 창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 껍데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조개 껍데기, 뭐 소라 껍데기, 봉지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먹고 남은 껍데기, 비어있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무의미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시에서도 이 껍데기라고 하는 시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 속성을 제목 자체가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 부정적인 것의 반대말은 뭐죠?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껍데기는 가라가 되겠죠. 그래서 신동엽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전 시간 영상에서 잠깐 제가 60년대 문학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순수한 민족적 삶의 회복이다. 그럼 껍데기를 그 시대의 흐름과 한번 연결시켜 보자면 60년대이기 때문에 독재 행위, 자유의 탄압 이런 것들이 껍데기들이 되겠죠.
그런 껍데기를 몰아내고 순수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 바로 시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은 명령형을 통하는 건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미가. 그래서 부정적 현실 상황의 타개를 소망하고 있다. 부정적 상황을 없애버리고 싶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 이 시어 같은 경우는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껍데기, 쇠붙이 이렇게 한 묶음이고요. 알맹이, 흙가슴 이렇게 또 한 묶음입니다. 서로 간의 한 묶음들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고 원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바로 알맹이와 흙가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유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흙가슴이라고 하는 것도 흙이 뭔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흙 속에서 살아나고 또는 흙 속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게 또 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와 흙가슴은 이 시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저는 이제 본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습서에는 아마 그 시어에 대한 의미가 많이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으로 갑니다. 껍데기는 가라 라고 했습니다. 껍데기, 아까 제가 말했죠. 껍데기의 의미는 허위적이고 또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집어넣자면 외세,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분단시켜 놓는 외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할 때 헤라치 쓰고 있잖아요. 명령형 어조가 쓰이고 있는 거죠. 직설적 단호함.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여러분 이때의 4월은 4.19 혁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혁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승만이 10여 년에 걸친 독재 행위를 마치고 하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알맹이 같은 경우는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거는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 불순적인 거 이런 건 없어져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2연, 껍데기는 가라. 계속 동일한 식으로 반복하고 있죠. 동학년 곰나루에, 곰나루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진로 체막스 갔을 때 공주 갔죠. 거기에 옛 이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를 말하는 거죠.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조금 잘 알면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공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전투가 일어났죠.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동학농민분들은 대패를 함으로써 이제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민족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그 비극적인 부분이 일어난 것이 바로 공주예요.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지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화자는 그때 이렇게 적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 열정만 남아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열정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게 아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년,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 4연,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은, 두 가슴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놓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전부 무언가를 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허위나 뭔가 가식이 없는, 비어있는 게 있지만 그 안에 뭔가 거짓이라고 할지 더러운 거라고 할지 이런 게 없는 깨끗한 모습을 지금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달, 아사녀, 이건 순수한 우리 민족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설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설화의 주인공 이름을 가지고 와서 순수한 우리 민족을 형상화시켰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을 할지니.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연이죠.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 제주도죠. 백두산 북한의 북쪽 끝에를 말하죠. 그래서 이 한라에서 백두는 우리 국토를 말하는 거겠죠. 남북이 하나가 된 우리 국토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이때 흙가슴 제가 말했죠. 흙가슴과 알맹이는 의미가 동일한 시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쇠붙이는 총에 이게 겨누고 있는 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대상, 외세, 폭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이 쇠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시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보고자 하는 거는 두 작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하고 껍데기는 가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어조부터가 다르죠.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는 어조가 되게 스스로 비웃고 있어요. 자조적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껍데기는 가라는 계속 뭐뭐 가라 해라 명령어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명령적 어조라고 할 수 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죠.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둘 다 뭔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것이 바로 껍데기는 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현실에 부정적인 게 있었지만 이런 걸 다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껍데기는 가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로 오면 올수록 역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하지만 이 역사도 결국 문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분단의 현실이 우리 문학사에 미친 영향을 말해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단이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단 정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단은 결국 정확히 따지자면 38선부터 시작한다면 이게 이제 45년 반복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각각 우리나라와 북한에 진주를 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휴전 같은 경우는 전쟁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북한에 있는 문학, 우리나라의 문학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이전까지는 하나의 문학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반쪽의 문학사가 돼버렸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세 번째 해금 조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해금 조치는 읽는 걸 금기시한다는 거예요. 금지. 못 읽도록 한다는 거죠. 어떤 작가에 대해서요? 그렇죠. 월북 작가에 대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작가 중에 하나가 우리 전에 배웠던 천변풍경 기억나시죠? 박태원 할아버지도 북한으로 월북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은 우리가 9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읽을 수가 없었죠. 또 우리 남신우주 유동 박시복망함 누구죠? 그렇죠. 백석. 백석도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지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문학사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분단의 인식을 더 슬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작가들은 순수한 어떤 내용의 시로만 짓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었죠. 전 시간에 60년대 문학의 특징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냐 안 담았냐, 안 담은 시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정의 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꽤 수업이 많죠? 아이고,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잘 설명을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흙에 대한 설명을 했죠. 어디에서 설명했어요, 제가 흙에 대해서? 그렇죠. 껍데기는 가라 했을 때, 흙가슴 이야기했을 때 흙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흙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많이 만지다 보면 막 더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더러움이라는 어떤 의미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식량들은 거의 대부분 흙에서 자라나고 흙에서 뽑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씨앗이 이제 심어져가지고 다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순수함 이런 거. 그래서 문정의 흙이라고 하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주 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조라는 거는 담담하게 무언가를 본다는 거예요. 뭔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어딘가를 되게 집중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관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한 번 더 나왔죠. 관조적 시선으로 대상의 의미를 바라보고 있다, 사색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수미상관이 쓰였답니다. 수미상관이 1년하고 3년의 대응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하면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흙이 나오죠.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그래서 흙에 대한 의미는 모성의 존재, 무언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이 말이죠. 우리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다고 한 뜻은 결국 흙이라고 하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부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만이. 뭐 동물도 가질 수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 이름 불러봐 이거죠.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곳이라고 하면 심장이 어떤 생명의 어떤 시작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에게 뭔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원천, 기본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물 냄새가 차오른대요. 화자가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냄새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그러니까 태반이라고 하는 게 아기가 배변, 그러니까 몸 안에 있을 때 배변을 배출하거나 또 양분을 빨아들이는 곳이죠. 근데 그걸 태반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흙이라는 것도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귀유처래요. 귀유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곳에 돌아간다 이거죠. 돌아가 몸을 의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귀유처인 것은 나는 모른다라고 했지만 계속 생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 화자가 모르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설명하는 거죠.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은 있다.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흙에다가 씨앗 뿌리면 이런 말이죠. 철되어, 그러니까 열매는 어떤 새싹이 익을 철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가마의 곡식이 들어왔다는 것은 추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흙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이 만들어낸 생명,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1년 3년 대응되죠? 이게 수미상관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흑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 흙을 스스로 퍼올린다. 흙이 스스로 자기를 퍼올린대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키우는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본문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이제 나머지 세 문제 풀면 되는데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시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번하고 2번 문제 확인하고 바로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작품의 화자가 흙과 생명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적어본다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거나 생명이 돌아오는 곳,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만들어지는 곳, 그걸 태반이라고 했고 또 다시 돌아오는 곳, 귀유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작품을 읽은 후에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시와 현실의 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 문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왜 흙을 지었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이 자신에게 뭔가 생명을 가져다 준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함과 또는 그런 느낀 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생명의 소중함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꽤 길죠. 즉이라는 말 뒤에만 정리해 두셔도 되겠네요. 시인은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시로써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거를 시로 표현했다. 그래서 제목을 흙이라고 만들고 시를 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아이고 여러분, 오늘 두 작품 학습활동 아주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70년대 작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연작소설 들어보셨어요? 거기 소설을 읽으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로 배울 은강노동가족의 생계의 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볼 겁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수업방 들어오세요.